자, 오늘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징 얘기를 했고, 두 번째 1910년대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유럽 관료제는 이제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관료제가 매우 발달했고, 그다음에 근대적 군대, 대학교, 행정부 그렇게 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조직으로서의 관료제가 이제 18세기, 19세기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관료제를 이제 기업에서 이 대규모 공장을 이제 활용해서 생산 활동을 할 때에 그때에 가장 그 적합한 경영 관리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행정관료제를 이제 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럽의 관료제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은 뭐냐?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행정과정론이라고 하는데 행정과정론을 이제 한마디로 포스트 콜브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표현을 하고 했습니다. 포스트 콜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플래닝, 그다음 플래닝 한 다음에는 오거나이징, 조직화하는 거죠. 조직한 다음에 그 조직에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스태핑 한 다음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디렉팅, 방향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코어디네이팅, 문제가 생기면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레귤레이팅, 규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행정이니까 디렉팅, 코어디네이팅, 레귤레이팅이 다 권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버제팅, 조직에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모팅, 이거는 이제 프로모션 한다고 하는 상업적인 의미가 아니고 조직 내 인력을 개발하고 승진시키는 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관리 과정론이라고 하고 유럽 행정학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이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글자로 쓴 이 파란 박스는 디렉팅, 코디네이팅, 레귤레이팅이 이제 권위적인 행정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료제나 그 대학교나 군대하고 대규모 공장하고 유사하다 이거죠. 대규모 공장도 뭐 안전화를 쓰고 안전모를 쓰고 이런 유니폼을 입고 그런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더 이상 이 현장 작업 감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 포디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이 포스트 콜브라고 하는 유럽 관료제 모델이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포드인데 오늘은 이 포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경략 용어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포디즘을 구현한 공장이잖아요. 뭐 왼쪽의 그림은 딱 봐도 뭐 어마어마한 타이어가 들어가서 고무가 들어가서 철이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가 한 대 되어 나오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고 두 번째 이 사진이 이제 그 안에 이 생산 라인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생산품이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국민형 T자 자동차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형 자동차가 왜 T냐면은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T거든요. 그래서 다 실패하고 T번째에 성공한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2,500불 한 대에 했는데 이런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그 소품종 대량 생산, 거의 단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비용을 떨어뜨려서 $800까지 비용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게 비용을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1908년의 일입니다. 이 1908년이 또 중요한 시기인데 어쨌든 그때 800불로 이제 혁신을 이루었고 그리고 시장을 뭐 석권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점점 더 이 비용을 절감해서 $360까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혁신이다 이런 뭐 10% 20%가 아니라 8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혁신을 일으킨 포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자기의 미션, 내가 사업하는 미션을 이게 이제 귀족이나 부자가 아니라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슈퍼바이징의 시대 때는 그냥 만들면 팔리는 귀족들의 사치품으로서의 자동차, 부호들의 장식물로서의 자동차,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를 대중들이 탈 수 있지 않을까? 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품질, 가격, 무엇보다도 직원들도 월급을 받아 모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자본주의의 문을 연 대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나온 솔루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량 생산 시스템, 포디즘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이제 지난번 슈퍼바이징에 보면 작업장에서 마에스트로가 이제 작업원들을 데리고 지휘하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 시스템이라고 보는 그런 공방이 아니고, 쫙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즉 톱니바퀴죠. 그거를 배열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생산되도록 되어 있어서 유럽 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에 깨져버린 도제식 자본주의. 이게 도제식 자본주의가 마에스트로 아닙니까? 그래서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계에 의해서 깨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뭐 어디서 왔느냐? 뭐 일설에 의하면 포드가 소 도축 공장을 갔는데 소가 한 마리 들어가면 뭐 뼈와 살이 분리되고 딱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더라. 그럼 이 거꾸로 하면 부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자동차가 한 대 나오더라. 이런 컨셉으로 벤치마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졌던 것일까? 이 철학과 실행이 함께 갔었는데요. 아까 이제 대중이란 개념에 눈을 떴고, 그 대중의 구매력, 대중이 소비해 줌으로 해서 돌아가는 생산 중심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력이 대중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직원이 그런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생산으로 차의 가격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구매력을 위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비용 제품을 만들므로 해서 재무적인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시에 이제 일당이 2.4달러였는데 이것을 5달러로 2배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0% 이상 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 빅테크 기업을 선망하듯이 당시에 포드 공장은 최고의 선망하는 일자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최고 대우의 회사였기 때문에 입사하고 싶은 열망, 충성심, 규율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한 사람이 이 경영, 기업, 그 다음에 제품, 소비자, 그 다음에 직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산의 양식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자동차 산업 100년을 통해서 본 관리라고 하는 개념과 용어의 발달사로 이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슬로건이 뭐였겠느냐? 이거는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죠. 이게 프로세스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따라서 A, B, C, D 쭉 이 섹터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 곳에서 멈추면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과 절차, 그 절차에 지켜야 될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생산성이죠. 왜냐하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키워드가 된다. 슈퍼바이징의 시대 때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노동시간이 되는 것이죠. 노동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형태는 이제 공방의 형태가 아니고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객, 외부 고객. 고객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물건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슈퍼바이징 시대에서 고객, 내가 고객을 알지. 고객은, 싸게 팔면 다 팔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냐면, 우리 직원을 포함한 대중들이 구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부 고객이 또 이제 매칭이 되는데, 내부 고객은 이 사람들은 규칙과 규칙과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와 문자와 숫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필드 매뉴얼을 만들고, 필드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고 숙달되게 하는 트레이닝, 에듀케이션이 아닙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에 대한 뭐 이제 넓은 의미의 교육이 시작되는 원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은 어떤 거냐, 관계는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이죠.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인에다가 사람을 연결시킨 거죠. 농업은 땅에다가 사람을 이제 연결시킨 거고, 슈퍼바이징 시대에는 기계에다가 사람을 연결시킨 건데, 지금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포디즘에서는 사람과 생산 라인을 연결시켰다. 그 라인에서 서서 그냥 주구장창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징처럼 좀 더 직접적인 통제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규칙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키는 그런 이제 규율과 그 규율에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적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도에 포디즘은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굉장한 이제 번영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GM에 관하여 GM의 탄생과 GM의 혁신과 GM의 성과에 대해서 그것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